반갑습니다. 남동현 목사입니다. 그냥 읽은 거 그냥 요약만 했습니다. 근데 뭐 거의 그냥 이렇게 옆에 있는 거의 글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 뺄 게 없더라고요. 다 중요한 내용이어서. 그래서 뭐 좀 부족해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 여섯 그 장을 제가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기독교 선교와 새로운 사회 건설, 교육과 의료에 관한 부분, 새로운 국제질서 조선,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그리고 개신교, 을미사빈과 악원 파천, 근대 독립국가 건립을 위한 노력, 대한제국과 일제의 강제병합, 새로운 국가의 구상과 대부흥운동. 먼저 기독교 선교와 새로운 사회 건설, 교육과 의료에 관한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들의 교육과 의료 활동 허용, 고전과 근대화의 시작,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1882년도 조미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이홍장의 권고와 황준원의 조선청tek의 영향으로 체결이 됩니다. 개항 이후의 근대화 과정은 일본의 조사 시찰단과 영선사를 중국에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영토적 야욕과 내정 간섭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미국이 요청했지만 조선의 경제적 낙후로 인해서 관심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조선 왕실의 대책은 근대화 과정의 새로운 후원자를 물색하면서 미국 선교사들의 조선 진출의 길이 열리고 근대 문명이 전파가 되는 것이죠. 국내 최초의 선교사 맥클레이에 관한 부분인데 배경이 있습니다. 그가 조선에 입국한 배경은 조미수 통상조약 이후에 견미사절단에 방미한 민영이 있었는데 그 워싱턴을 가는 기차에서 볼티모어 감리교의 가우처 목사와 만나게 됩니다. 가우처 목사의 조선에 대한 인식이 시작이 되고 복음 전파의 비전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감리교 선교본부에 2,000불이 선교 기금을 기탁해서 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조선 입국 배경 두 번째인데 그건 국내적 요인입니다. 그 당시에 급진 개혁파가 형성이 되는데 김옥균과 박영료와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일본을 왕래하면서 미국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서양의 근대 문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심지어 정치 제도까지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옥균의 활약을 보면 1884년 6월, 7월 한국을 방문한 맥클레이 선교사와 만나서 고종과의 만남을 주선했고 7월 3일 날 한국에서 병원과 교육 사업을 시작해도 좋다는 왕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이 근대 문명에 대한 관심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대 의료 시행과 의료인 양성, 알렌과 광의연 설립 배경이 있습니다. 알렌은 1884년 9월에 입국해서 당시 미 공사관의 의사로 활동했는데요. 12월에 갑신정변의 정치적 사건으로 왕비의 조카이며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했던 민영익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됐고 알렌이 치료하게 됩니다. 그때 왕과 왕비에게 서양 의학의 우수함을 인식하게 되고 1885년 조선 최초의 근대적 의료기관인 광해원, 훗날에 제종원이 되죠. 광해원이 설립이 됩니다. 이제 광해원의 평가와 세브란스 병원,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홍영식의 집을 몰수해서 광해원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조선의 근대를 꿈꾼 갑신정변은 실패했지만 정변의 주역이었던 인물의 집에서 근대 문명을 시작한 계기가 됐고 새로운 의료 방식으로 치료받으면서 신뢰감을 표했습니다. 1886년 3월에 제종원 의학당을 세워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했고요. 재정 지원이 중단돼서 1894년 의료선교사 에비슨이 인수해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발전시켰고 의료교육을 시켜서 박서양 등 8명이 1908년도에 최초로 졸업하게 됩니다. 기타 선교사들의 의료활동 보면 스크랜트는 정동 감리교회 부분에
시병원을 세워서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1887년 10월 여의사 하월드를 파송해서 여성 전용 병원인 보구여관을 세워서 여성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의료 선교사들과 조선 지방의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이제 의료기관이 서울 지역에만 있다가 점점 지방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1891년 11월 달에 북장로교회 의료선교사 브라운을 부산에 파송해서 부산 진료소를 개설하고요. 1892년 북감리회 원산에 맥기를 파견해서 그리고 1893년에 평양에 홀을 파견하고 그 안에 로제타 홀 의사는 부인 진료소를 설치해서 여성들을 치료하는 것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1890년 캐나다 YWCA 파송을 받아서 온 하디 선교사는 원산의 진료소를 설치해서 의료활동을 시작합니다. 1895년 의료선교사 웨스를 파견해서 평양 진료소를 개설하게 됩니다. 1898년 존슨이 대구 제종원을 개소하고요. 1901년 셔락스가 선천 진료소를 개설합니다. 위 진료소들이 현대식 병원으로 발전해서 서양의 근대적 치료가 가능해지고 근대 의료인들을 육성해서 근대 의료 제도가 도입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질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시작됐는데요. 전염병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기게 됐습니다. 1895년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에 에비슨을 총책임자로 임명해서 전염병은 세균에 의한 것임을 홍보해서 물을 끓여 먹고 손을 씻으라고 권면을 했고요. 질병에 대한 병리학적 이해가 가능해졌고 근대 위생 개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근대 교육을 통해서 근대 시민을 육성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교육 선교사로 입국한 초기 선교사들이 이제 맥클레이 입국 허용 이후에 초기의 선교사들이 있는데요. 장로교회에는 언더우드, 감리교회는 아펜젤러, 메리 스크랜튼이 있습니다. 선교 목적으로 교육기관을 세우면서 우리나라 문화를 고려해서 한문을 교육했지만 서양의 근대 학문도 가르쳤습니다. 이들의 목적이 있었다면 조선인을 조선 사람답게 양육하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감리교 아펜젤러는 1885년 6월에 입국해서 8월에 서울에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영어를 처음에 가르쳐서 많은 학생들이 몰려왔고 1886년 고종은 이 학교에 배제학당이라는 이름을 하사하게 됩니다. 배제학당은 크고 작은 섬기는 자가 되라는 당문을 걸고 교육하게 되고요. 이승만과 신흥호 같은 인물들이 그 학교를 통해서 배출됩니다. 감리교의 메리 스크랜튼은요, 1년 동안 학생을 구하는 중에 1886년 5월에 학생 1명을 얻어서 시작하게 됐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입니다. 여성 교육이 없었던 당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관리들에게 요청을 하기로 했고 1887년 학생이 7명이 됐을 때는 고종은 이화학당이라는 학교 이름을 하사했고 이제 그때로부터 학교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장로교회는 언더우드가 있습니다. 1886년 정동에서 몇 명의 고아들을 모아서 고아원 겸 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고아원 형식의 언더우드 학당은 예수교 학당, 민노아 학당, 경신학교로 교명을 바꿔가면서 정식 학교로 발전해 갑니다. 이제 근대교육이 이렇게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데 서울의 근대교육이 시작된 이래로 지방에도 교육기관들이 확산되어 갑니다. 각 지역에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학교와 교회와 병원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근대 사회 발전에 대한 근대 교육기관의 의미. 서양의 근대 학문의 내용을 익혔는데요.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등의 교과, 특히 영어 교육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의 틀을 깨고 서양과 교류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근대 제도들과 접촉하게 됐습니다. 배제학당에서 협성회를 조직해서 토론회를 하였고 신문을 간행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은 협성회보와 매일신문과 제국신문 등을 발간한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는 1904년도 한성감옥에서 독립정신을 저술했는데 통상을 통한 부국강병을 주장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근대사회 발전에 대한 근대교육기관의 의미가 계속 말씀드리면 서양의 근로의식을 배우게 됩니다. 학교의 실습장을 마련한 선교사들은 근로의식을 가르쳤고 산업공상의 차별을 극복하게 됩니다.
여성들에게 근대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차별을 극복하고 평등 사상을 심어줘서 사회 진출을 도왔습니다. 선교사들의 근대 교육의 의의를 정리하자면 유교적인 봉건 사회에서 서양의 근대적인 제도와 문물을 학습해서 근대 시민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복음은 하층민으로 전파됐지만 근대 교육기관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층을 형성했고 한국 사회 지도자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의 의료와 교육 활동은 선교를 목적으로 했지만 근대 사회로 진입을 돕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이죠. 8장입니다. 새로운 국제질서와 조선,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그리고 개신교입니다. 청일 양국의 경제침탈과 동학농민운동인데 그때 당시에 일본 상인들이 개항 이후에 상권을 확대하면서 내륙 무역이 허용이 되고 농촌의 곡물을 대량 공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상인은 이모군란 이후로 상권을 확대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로 조선 경제가 피폐화되고 만연한 부정부패가 합해져서 민생은 곤궁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반응이 평등 사상을 중시한 동학의 활동으로 나타납니다. 조정은 동학을 탄압했습니다. 교인들은 탄압 중지를 요구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교조 체제의 명예회복과 함께 탄압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보훈 집회가 열렸는데 부패 관리 척결과 외세 배척을 주장했습니다. 조정의 동학교인 회유로 집회는 해산됐고요. 그리고 여전한 지배층의 포갑이 있었는데 실례로 전남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학교인들의 무력병으로 전주성이 점령이 됐습니다. 평가를 하자면 왕실과 조정의 무능한 대처가 있었는데요. 이모군란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청의 군사력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이후에 체결한 국제조약에 대한 무지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청의 군사력을 조선에 파병하고 텐진조약의 근거에서 일본에 알렸습니다. 일본은 공간보호를 명시한 제물포 조약의 근거에서 군대를 파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청일 양국의 군대 입국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전운이 감돌게 됩니다. 청일전쟁과 갑오개혁입니다. 청일전쟁의 배경을 보면 조정은 일본군과의 협상을 모색했고 동학농민군 역시 협상으로 전주화약을 맺고 철수하게 됩니다. 조정은 전주화약의 근거에서 철수를 요구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오히려 궁궐을 점령한 후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에 동학교인들은 보국안민과 제폭구민의 구호를 외치면서 재봉기를 감행하게 됩니다. 일본군의 화력에 비해서 동학농민군의 전력은 초라했고 공주 의금치 및 여러 지역의 항거는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전봉준 등 지도자들이 체포되면서 동학운동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이후에 군국기무처를 신설하고 왕실과 국정사무를 분리했으며 과거제와 신분제를 폐지해서 근대화 정책으로 갑오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청일전쟁에서 이제 승리가 확실해졌을 때 그때 당시 망명중이었던 박영률을 조성으로 복귀시켜서 김홍집과 더불어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일본은 청과의 종속적인 관계를 끊고 자주독립을 확립하는 홍범 14조를 발표했고 일본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을미사변을 일으켰습니다. 태양력 사용을 했고 단발력 시행 등을 해서 을미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새로운 내각은 자주적인 개혁 노선을 추진했지만 일본의 압력으로 어려워지게 됩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후에는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돼서 조선은 새로운 국제 정세의 국면을 맞게 되고요. 청의 동아시아 패권이 몰락하고 일본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청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상실했고 일본은 대만과 랴오 등 반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일본의 세력 확장에 대해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 3국이 간섭해서 제동을 걸어서 랴오 등 반도를 반환해야 했습니다. 조선의 근대화 기독교입니다. 조선의 고난과 변화, 1882년 이모군란으로부터 1894년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시기에 정치적으로는 청의 종속에서 벗어나고자 했고 사상적으로는 변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때 기독교에 대한 호의가 있었는데요. 박영효와 김옥규는 서구 문명이
강한 이유를 기독교에서 찾았고 유교는 이에 비해서 쇠퇴한 사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1884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 소속 의사 호러스 뉴튼 앨런이 입국을 시작해서 조선의 기독교 선교가 본격화하게 됩니다. 기독교 초기 역할을 보면 평양 지역에서 기독교 성장이 처음에는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청일전쟁과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1894년, 즉 10년 동안 기독교는 조선 백성들을 위무하지 못했습니다. 위로하고 어루만져 달랜다는 뜻이더라고요. 위무가. 평양은 청일전쟁의 주요 격전지였는데 평양의 교회들은 백성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미국 선교사가 있는 교회에는 청일 양국의 군대가 침범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피해 있었습니다. 기독교 초기 역할 평양 지역을 보면 평양 지역이 조선 기독교의 핵심이 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은 평양의 기독교회들이 백성들을 어루만졌던 데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초기 역할을 호남 지역을 보면 동학농민운동 당시 53개에 이르는 집강소, 그때 당시 집강소는 조선 말기에 동학농민군이 설치한 일종의 민정기관인데요. 패정개혁을 전제로 정부가 휴전한 뒤에 전라도 3군에 두어서 지방의 치안과 재정을 맡아보았던 곳인데요. 그 집강소는 모두 호남 지역에 설치되어 있었고 충청이나 영남 지역에는 없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치열하게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본군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가고 호남 백성들 역시 피난처가 필요했을 때 남감리교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백성들의 마음을 위무하며 교세가 확장되어 갑니다. 조선에 유입된 기독교는 영미의 복음주의적 성격, 즉 성서의 권위와 경험적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조선 근대사에서 기독교는 민족과 고통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가게 됩니다. 을미사변과 아관파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을미사변과 춘생문 사건, 청일전쟁의 결과로서 청의 압제는 사라졌지만 일본의 영향력은 강화됩니다. 왕실과 조정은 일본의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려 했고 일본이 삼국 간섭으로 랴오둥 반도를 반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왕실은 러시아의 힘을 빌어서 일본의 영향력에서 탈피하려 했고 고종은 친러파 등을 동용해서 내각을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친러파를 수립한 후에 일본은 친러파 수립의 배후가 왕비라고 명성황후라고 판단해서 일본공사 미우라가 일본군인과 낭인을 동원해서 경복궁을 침입하고 왕비를 시해하게 됩니다. 왕비를 시해한 이후에 고종이 신변 위협을 느끼고 탈출을 모의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언더우드와 헐버트 그리고 다이 등의 미국 선교사, 교사, 교관, 존정신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궁궐 탈출과 7일 정권을 어떻게 붕괴시키려고 하는 춘생문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내부자의 배신으로 실패로 끝나게 되죠. 그 춘생문 사건 실패 이후에 고종의 탈출 기회를 지속적으로 엿보게 되는데요. 유생들은 을미기역으로 실시됐던 단발령 철회를 요구하게 됐고요. 왕비 시해에 대한 복수를 위한 의병 활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정척사는 이제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는 뜻을 지니는데 외세에 대해서 대항해서 성리학적 가치를 지키겠다고 하는 운동입니다. 이 위정척사 사상에 기초해서 춘천과 제천 등 지역 등에서 대규모 항일 투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때 유인석과 이인석 등의 유생들이 이제 죽추게 되는데 일본은 지방으로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때 고종이 선택한 것은 일본군이 지방으로 분산되자 고종과 이범석은 파천, 임금인 도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난했던 것을 파천이라고 하는데 파천에 대한 모의를 진행하지만 러시아 쪽에서는 위험성이 크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고종은 궁궐에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 러시아 공사관에 파천을 준비하고 있다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미국 알렌 서기관에게 파천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고종의 의견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알렌의 도움으로 아관 파천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제 아관 파천 후에 고종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후에 조칙을 발표해서 친일 정권을 붕괴하고자 친일 내각을 해체하고 친러 내각을 다시 구성하게 됩니다. 을미계획은 중단되었고 친일 인사들은 백성들에 의해서 피살되게 됩니다. 강제적 단발령은 금지했고
의병 해산을 권유했으며 춘생문 사건 관련자들도 석방시키게 됩니다. 이제 이 고종과 조정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등 근대사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역사적 사건에서 고종과 조정은 스스로 무능함을 보였고 오로지 외세에만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종은 자신의 왕비조차 지킬 힘이 없었고 국리의 과마를 타고 피신하는 수치를 맛보면서 국격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아간파츠는 러시아 향후에 조선의 자원과 경제적 이권을 침탈하는 배경이 되게 됩니다. 근데 고종이 은밀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고종의 치욕스러운 파천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었지만 러시아의 힘을 의지해서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 재정과 군사적 원조를 받으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원조와 차관은 결국은 없었고 러시아의 국내 영향력만 커져갔습니다. 결국 아간파친이 나온 결과는 일본이 당황하게 됐고요. 러시아의 정치적인 의도를 읽었고 다각도로 정보를 이제 일본은 수집하게 됩니다. 주 러시아 니시 일본 공사를 통해서 러시아 정부가 아간파친에 대한 사전 인지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러시아가 조선을 보호국가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암암리의 청과 러시아는 비밀 동맹을 맺었고 러시아는 청으로부터 지린성과 헤일룽 장성을 통과하는 동청 철도의 부설권을 얻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러시아는 철도 부설을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또한 도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 간섭으로 경색된 러시아와 일본과의 관계도 원만해져 가지고 이제는 러시아와 일본이 베베르 고무라 각서를 체결하게 되고요. 밑에 보면 모스크바에서 로바노프 야마가타 의정서를 체결하게 되는데 베베르 고무라 각서에서 4개의 이제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내용을 길어서 이제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바노프 야마가타 의정서에는 본 조약 4개와 2개의 비밀 그 조관이 있습니다. 이런 대내적 상황으로 인해서 고종은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했고 가보개혁과 아간파초로 인한 국격과 국왕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제 제기되게 됩니다. 근데 독립국가 건립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독립신문과 독립협회가 성립이 됩니다. 서재필과 독립신문, 독립문, 독립협회를 살펴보겠습니다. 갑신정변 이후에 미국이 망명중이던 그 서재필은 자신의 죄가 사면됐고 박영효 등 정권을 장악한 개혁파 인사들이 자신의 귀국을 기다린다는 소식에 1895년에 귀국하게 됩니다. 당시 개혁을 추진하던 조정은 국민 계몽을 위해서 신분을 발행하고자 했고 서재필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갑신정변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가보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백성의 계몽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정의 지원으로 평양과 제물포와 원산, 수원, 부산 등에 분국을 두고 신문 발행을 준비해서 독립신문을 1896년에 발행하게 됩니다. 독립신문은 국민 계몽뿐만 아니라 조선이 자주적 독립국임을 대내적으로 알리는 목적을 지녔고 국내 일반 백성들을 위한 한글판과 대외적으로 자주독립을 알리기 위한 영문판도 발행하게 됩니다. 조정의 지원을 받게 됐지만 조정이 운영에는 조정의 개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의 민간신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재필은 영문판 창간후에서 독립신문이 조선 국민을 위한 것이고 깨끗한 정치와 대외 우호 관계의 유대 정진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자주독립의 상징으로서 독립문을 건립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됐고요. 이를 위해서 독립협회가 창건됩니다. 독립협회 활동을 보면 회원 자격은요, 후원금을 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왕실 인사와 고위 관료에서 일반 백성이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국민적 단체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독립문을 또 건립하게 되는데요.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모화관 앞에 영은무늬가 허물어져 있었고 그 옆으로 독립문을 건립해서 과거 청의 종숙국이라는 수치를 벗는 자주독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주독립의 의지로서 열강의 이권 침탈을 적극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내정 간섭을 반대했고요. 전령도, 영도를 조차하는 것, 다른 나라에서 일시적으로 영토를 일부 빌려 쓰는 일인데
이런 좋지 않은 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만국 공동회를 통해서 러시아의 군사교련단, 재정고문단 등 한러은행도 철수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의 광산 채굴권 요구도 저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독립협회가 열강과의 교류를 무조건 반대한 것은 아니었고요. 나라의 발전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열강과 교류도 인정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활력을 보면요. 독립협회의 지도부로 활약했던 서슬필과 윤치호가 대표적인 인물인데 만민공동이라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만민공동에는 연설이나 기독교인 주최 고종 탄일 축하의 연설, 배제학당 토론회 등 및 정동 예배당 청년의 토론회 지도, 각종 집회 연설 활동, 토론회 지도를 통해서 민중 계몽에 힘쓰고 청년들을 미래의 역량으로 만드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토론회는 자주 민권, 자강개혁운동과 만민공동회의의 공동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규모 민중대회로서 시전 상인이었던 현도콜 회장으로 삼는 등 신분과 계층을 초월한 공개 토론장의 형태도 띄웠습니다. 당시 연설에 나온 사람들은 이승만과 조한우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언론의 형태가 양반 지식인들의 전유물이었던 상소나 공적 편지였던 것에 비하면 혁신적인 형태로 발전한 것입니다. 언론과 집회의 자유권과 국민 참정권과 평등권을 주장하면서 서구식 의회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관민공동회, 근대적 자강의 실현은 관민의 협력으로 가능하다고 믿고 만민공동회에 관인을 포함시킨 것을 시켜서 한 것을 관민공동회라고 합니다. 이 관민공동회를 개최해서 헌의 6조를 결의하고 고종의 재가를 받았지만 보수 세력 즉 다시 말하면 친러 수구파들의 반발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독립협회가 해체가 되고 그거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면요. 개혁활동의 주 대상은 기존의 보수 세력들이어서 결국은 그들과 정치적 대립은 불가피했고요. 고종은 환궁과 함께 대한제국을 수립했고 황제로 등극해서 황제권 강화에 몰두했습니다. 여기에 호응한 보수 세력들은 독립협회를 강하게 비판해서 황제를 폐위하고 공화국을 세우려고 한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해서 고종 황제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일본 역시 대한제국의 발전을 막기 위해서 독립협회 지도부에 있는 7인 인사를 사주해서 반정부 투쟁을 펼치게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 황제와 이 협회가 대치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폐위 문제와 반정부 투쟁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독립협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추원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황제권마저 견제하게 되자 이제 독립협회 해체 작업을 모색하게 되는데요. 이상제를 비롯한 협회 17명을 구속하고 협회 해체를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회원들과 일반 백성들은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종 황제는 위기의식에 보부상 당치에 있는 한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해서 독립협회를 강제로 1898년에 해산하게 되죠. 이 독립협회의 역사적 의의를 보면 이 독립협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있습니다. 외세배 측의 주 대상이 러시아에 한정돼 있었고 미국과 일본 등에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서 외세에 대한 편향적인 자세를 지녔다는 비판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독립협회의 의도와 결과를 보면 조선 백성을 전통적인 중국 중심의 지식 담론에서 탈피시키고자 노력했고요.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와 함께 외국 계몽운동으로 이어졌고 3.1운동의 정신적 배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독립협회에서 활동한 인물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한 개혁들, 한국사 최초의 자유민주적 정치와 공화주의 사상은 결국은 이후에 한국인의 사상으로 확립되고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가 됩니다. 대한제국과 일제의 강제 병합입니다. 대한제국이 성립한 배경을 보면 고종이 이제 인식하게 된 부분이 1년간의 러시아 공사관 생활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군사 및 경제적 도움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그때로부터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종이 환궁을 하게 되는데 독립협회와 조정의 관료들의 노력으로 서양의 공사관들이 밀집해 있는 정동 근처에 경운궁이라는 곳으로 환궁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동아시아 정세는 서구 열강 세력의 균형으로 인해서 조선의 내정 간섭이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내부 개혁을 시도했는데요.
왕실과 조정에서 구본 신참, 구본은 갑오기역 이전 조선의 사상과 제도를 의미하고 신참은 구본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서구의 새로운 사상과 제도를 가리켰는데 구본 신참은 유기적 이념과 정서를 존중하면서도 서구의 새로운 사상과 제도를 절충해서 근대적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이념이었습니다. 왕실과 조정에서 이르는 구본 신참을 사상적 이념으로 해서 칭제 건원, 칭제라 하는 것은 황제라 자칭하고 스스로 황제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건원은 원호, 즉 연호를 세우는 걸 말하는데 이 칭제 건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황제 즉위식을 했고요. 고종의 연호를 광무라고 하고 황구단은 이제 유교의 천자가 하늘인 상제와 오방제에게 바치는 제사를 지내는 제단인데요. 이 황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조선 제한제국 선포 이후에 이제 열강이 조선 대한제국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일본은 반일 감정을 무마하고자 일본조차도 대한제국을 승인하게 됩니다. 러시아와 프랑스는 국가원수가 직접 승인했고요. 미국, 영국도 승인했습니다. 청 역시 한청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대한제국을 동등한 국가로 인정하게 이릅니다. 광부개혁 실시와 국권수호운동인데요. 광부개혁은 1897년 고종이 황제 등극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한 후에 이 계획이 집중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고종 황제의 연호인 광무를 따라서 광무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광무개혁의 개요를 보면 대한제국의 통치체제의 기본원칙으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자주 독립 제국이며 제국의 신민은 황제의 군권을 침해할 수 없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황제의 절대적인 권한을 천명하게 된 것입니다. 황실기구인 국내부를 확대했고 국내 이권 감독은 황실 재정을 관리하는 국내부 내장원으로 이관했습니다. 상공업 진흥을 위해서 통신 및 교통시설 확충에 투자하고 민간회사나 공장 설립도 지원했고요. 재원 확보를 위해서 양전지계사업, 근대적인 토지제도와 지세제도를 수립하고자 하는 목표로서 전 국가적인 자원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 양전지계 사업을 추진했고요.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로 지계를 발급하게 됩니다. 광무개혁에 의의가 있다면 자주독립과 근대국가 수립을 지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일반 백성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개혁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열강의 국권 침탈 행위가 가속화됐고요. 유립의 항일 의병운동이 있었는데 전통 중화의 성리학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했는데 대한제국 수립 이전에도 을미 의병이 펼쳐졌고 을사의병, 정미의병 역시 일제의 무력에 항거했습니다. 일제 침략에 협력한 매국노 처벌 활동도 했습니다. 나철이나 오기오 등은 오적 암살단을 조직했고요. 장인환과 전명훈은 일제에 협력한 외교 고문 스티븐슨을 저격하고 안중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애국 계몽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에 중점을 두었고요. 언론, 문화, 국채 보상운 등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정치 및 사회단체들을 만들어서 활발한 활동을 했고요. 대한자강회를 통해서 교육과 산업의 성장을 주장했고 월보를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신민회를 개설했습니다. 1907년 안창호를 중심으로 해서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하는 비밀건설 단체로서 교사와 학생, 기독교인, 불교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했고 오산학교, 대성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육성하고 태국서관을 통해서 애국심을 고취했습니다. 러인전쟁과 일제의 강제 병합인데 20세기 초반의 동아시아 정세를 보면 러시아는 청의 루이순과 다렌을 조차해서 군항을 건설했고요. 일본은 차관을 들여와서 군사력을 증강했는데 제1차 영일동맹을 체결해서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해서 1904년도 2월 인천과 루이순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군함을 공격해서 러일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러일전쟁 이후에 대한제국이 발표한 국외 중립선을 무시하고 한일 의정서를 체결해서 한반도의 전략적 요충지를 강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1차 한일협약을 강요합니다. 그 미국과 가스나 테프트 밀약과 2차 영일동맹을 맺어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통해서 러인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대한제국의 지배권을 인정받은 이후에 보호국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서
고종과 대시를 위협하고 대한제국이 외국권을 빼앗는 을사늑약을 체결했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이 됩니다. 고종의 이제 대책은 국내 힘만으로는 일제 침략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고종은 해외 여론을 이용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국내 교사 및 선교사로 활동하는 헐버트의 건의를 따라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회의에 이상설과 이준과 이위종 등을 특사로 파견했지만 일제의 방해와 각국의 무시로 활동이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를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요.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을 맺어서 대한제국의 행정권을 장악하고 군대를 해산시켰습니다. 이완용 등 친일파를 앞세워서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는 한국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했습니다. 1910년 8월입니다. 그러나 순종 황제는 저항해서 끝까지 조약에 서명을 거부하게 됩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새로운 국가의 구상과 대부흥운동입니다. 이승만과 독립정신입니다. 독립협회와 만국공동회의 지향점과 난관이 있었는데요. 입헌 군주제, 헌법 체계 아래서 세습되거나 선임된 군주를 인정하는 정부 형태인데, 즉 정치적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체제가 입헌 군주제다. 현대 입헌 군주제는 보통 권력 분립의 개념을 충족하며 군주는 국가 원수의 역할을 한다. 이제 입헌 군주제, 고종은 황제의 군주권을 제약하다고 생각해서 거부했고 대한국 국제를 만들어서 과거 군신 공치를 주장했던 조선시대보다 더 절대적인 전제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갑오경쟁 이후에 독립협회를 거치면서 진행되었던 군대 국가로서의 발전은 이제 한계를 맞이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국가에 대한 꿈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승만과 그의 역작 독립정신, 입헌 군주제를 지지해서 국사범이 된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 갇혀서 책을 저술하게 되는데 새로운 국가에 대한 자신의 꿈을 피력했습니다. 현재 대한의 상황은 태풍을 만난 배와 같다고 했고, 즉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대 문명의 수용을 따라 사람들을 세 등급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문명 개화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서구 기독교 문명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둘째는 반쯤 개화된 사람들인데 중국과 조선을 비롯한 유교 문명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했고, 셋째는 미개한 사람들인데 독자적인 문명을 갖지 못한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두 번째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빨리 서구 문화를 배워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치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인구나 영토의 크기나 역사의 길이에 있지 않고 어떤 정치제도인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를 리드하는 서양의 제국들의 특징이 그들은 법을 만들어서 법으로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유롭게 활동해서 강성한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나라들의 예를 들었는데 터키나 인도, 중국은 넓은 땅, 많은 인구,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국가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창의성이 없고 소극적이어서 유럽 여러 나라의 식민지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양의 입헌 정치는 국민을 국가의 주인으로 만들면 영토와 인구의 크기와 관계없이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나라의 위상과 구조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있었는데요. 황제가 존속하는 상황에서의 최선은 입헌 군주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정치제도의 형태들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당시 언론들이 서양의 정치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이제 군주제는 군주가 혼자 주권을 갖고 있는 걸 의미한다면, 공화제는 주권을 여럿이 나눠 갖는 것인데, 귀족들이 주권을 갖는 귀족공화제와 일반 모두가 갖는 민주공화제로 나누었습니다. 이들 중에 민주공화제를 가장 바람직한 제도로 보고 실시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민주공화제가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로서 현실적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새로운 국가에 대한 황제의 권위가 추락하는 새로운 국가에 대한 논의는 일본과 합백이 되는 과정 속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 황제의 권위가 추락하는 시점에서 국가 체제에 대한 과격한 생각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안창호를 중심으로 한 신민의 활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907년 창립 취지문에서 대안의 부패한 사상과 습관을 혁신하여 자유문명국을 성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창호는 국가는 일인의 소유가 아니요 우리는 대안 두 글자를 어깨에 짊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역사가 새로운 국민을 맞이하게 되는데 한국인의 기존 체제의 빈약함입니다. 러일 전쟁과 을사조약을 지나면서 기존 체제로는 자신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자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교 질서가 무너지고 대한제국을 둘러싼 중국, 일본, 러시아가 결국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기독교 미국, 한국인들이 의지할 대상은 결국 기독교와 미국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교회는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생겼고 1903년부터 1907년에 이르는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배경이 됩니다. 대한제국의 멸망의 원인이 부패한 사회에 있었고 나라의 독립은 새로운 인간의 출현으로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1903년도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하디 선교사의 회기로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됐고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평양에서 열린 연합사경에서 한국교회 지도자였던 길선조의 회계로 한국사회의 근원적인 제약을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도덕적 정신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대부흥운동에서 강조됐던 것이 뇌물이었습니다. 새로운 정신적인 지주를 갈구한 민족주의자들은 유교의 체제가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맞지 않았고 불교는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했고 동학은 시대에 뒤떨어진 비과학적인 주술에 의존하여 나라의 정신적인 기초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기독교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 미국과의 관계도 강화하고 국민의 도덕도 함양하고 실력도 양성해서 새로운 나라에 대한 비전을 삼게 된 것입니다. 한국인은 결국은 교회를 찾았고 결국은 일본에서 독립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꿈을 꾸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토론 주제 몇 개를 그냥 혼자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 왕정시대에서 입헌군주제로의 범국민적 사고전환과 백성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사상적 배경은 기독교 외에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는가 궁금했고요. 또는 한국 근현대사에 비추어 볼 때 한반도 주변의 열강의 외교적 다이내믹스와 세계 열강 구도 그리고 현 미중 관계의 악화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전망은 무엇일까? 세 번째, 한국의 근대에 지대한 역할을 한 기독교를 부인하는 풍조의 가장 위협적인 사상적 기초는 무엇이며 현대 기독교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는 작금의 사태 앞에서 기독교의 창의적 역할의 부활을 위하여 한국 현대 역사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과 미래의 과제는 무엇인가? 네 번째,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기독교가 미친 역할을 살펴보며 미래의 기독교가 추구해야 할 선교적 도전과 과제 그리고 전략은 무엇인가? 네 가지 생각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김도영 박사님, 짧게 좀 더 강조하고 싶다거나 보충할 거 있으면, 예, 이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로 하기 좀 그래서 화면 보이시나요? 예, 보여요. 제가 이렇게 다들 발표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해 오셔가지고 저도 좀 부끄럽지 않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긴 했는데 제대로 전달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지난 모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것과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탈피되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거를 조금 언급해 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발언을 하긴 했는데 일단 먼저 이렇게 지난번 모임 때 했던 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19세기, 20세기까지의 조선의 대표적인 네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요게 조금 논의가 되면
오늘 발제했던 목사님의 그 토론에도 몇 군데에도 이렇게 뭐 논의가 되지 않을까,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조선의 네 가지 문제는 첫 번째가 이 사회가 정제된 사회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정제된 사회는 조선을 500년 동안 지탱시켜주는 하나의 힘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조선을 지배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였고,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조금 난제였죠. 이 정제된 사회가 준 조선의 가장 큰 문제는 전략적 사고의 결여입니다. 조선이 가지고 있는 지배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전략적 사고가 안 돼요. 두 번째가 정부의 권력과 권한의 범위. 이거는 뭐 양보할 수 없는 양반 중심의 지배 체제를 양보할 수 없죠. 양반들은. 조선의 국왕들은 500년 동안 27명의 왕이 이걸 한번 뺏어보려고 평생을 노력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조선의 왕이 조선을 완전히 소유하게 되는 거게 되는 법제상으로는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나라가 온전히 황제의 소유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경제활동의 제한. 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토대와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지난 모임 때는 제가 승리학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적으로 정신 승리에 기반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개념으로 봤을 때는 경제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신 승리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신감은 지갑에서 나온다라는 김수용 시인의 말을 차용한다고 봤을 때 이 말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상적 지향과 수능의 문제. 당시의 지식인들은 중국 중심의 지식 담론의 지향과 수능을 하죠. 그것들 때문에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가 말만 하면 안 되고 신뢰를 들으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이 백호 임제의 물곡사, 뭐 조선의 양반이 스스로가 본인에게 그렇게 우리의 기독교식으로 하면 간증을 한 거니까,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임종을 할 때 내가 죽으면 울지 말아라고 자기 가족들한테 했던 일종의 유언이잖아요. 사회의 모든 나라가 황제를 이끌지 않는 자 없는데 유독 조선만이 옛날부터 그러지 못했으니 이와 같은 누추한 나라에 사는 신세로서 그 죽음을 내세게 여길 것이 있겠느냐, 곡하지 마라. 이주의가 했던 모두가 다 황제를 이끌는데 왜 우리나라만 그게 안 되냐. 그 자신감도 없고, 뭐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치면은 방구석 여포인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전쟁은 선택이고 전략적 사고는 필수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제국을 다스려야 되고, 확실한 독립국에 대해서는 전쟁을 할지 말지는 선택을 해야 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전략적 사고는 반드시 따라야 되겠어요. 왜? 정벌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는 대부분 다 전략적 사고가 없습니다. 이건 정치학적으로 보면. 그 전략이 수립이 안 되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는. 이것은 실제적인 예로 이순신 장군이 조선의 군주가 되지 못하는 이유하고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왜군 중에서 조선에 투항했던 사람들을 황해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김충선이죠. 김충선이 세 번인가 이순신 장군한테 그래요. 나라가 망해가고 정말 무능하니 장군이 지금에 있는 그 군대를 몰아서 가기만 하면 끝난다고. 근데 이순신 장군은 그걸 못해요. 왜냐?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 이순신 장군의 형의 이름이 이요신이에요. 동생이 이순신이고 그 중간에 두 글자 따면 어떻게 됩니까? 요와 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집안은 그 요임금의 신하, 순임금의 신하로서 평생 그걸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분들의 그 사고 체계에서는 어떻게 안 되죠. 그럴 때부터 그걸 배웠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게 하나가 이 조선 정치의 현실과 핵심 당사자의 사고 체계입니다. 표정은 북불론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요거 9년에 있는 실록의 내용인데 신은 듣건데 엊그제 경연석상에서 분부하시기를 오늘날 씻기 어려운 수치가 있는데 병자호란이죠. 신하들은 이런 거 생각지 않고 언제나 나에게 몸을 닦으라고만 권하고 있다. 이 수치를 씻지 못하고 있는데 몸을 닦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임금께서는 공부를 좀 더 하셔야겠네요. 라고 이렇게. 그 송시열이가 그 호정 9년에 이제 출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조선 역사에서 처음으로 임금과 독대를 하죠. 원래 임금과 독대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그리고 난 뒤에 2개월 뒤에 이제 효정이 사망을 합니다. 뭐 기해 독대에서 그 유명한 이야기, 송혜열이가 이제 수기침만 강조하죠. 당시에 효정은 내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거친 음식만 먹고 그 무예를 익히고 했는데 이제 이쯤 되면은 우리가 국보를 해도 되지 않겠나 하니까 송시열이가 아유 다 필요 없고 그냥 저기 수기침 하세요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조선 역사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전투를 하거나 전쟁을 했던 게 대충 그 실제적으로 나와 있는 것 빠지면은 그 요동정벌 정도전이를 중심으로 해서 요동을 정벌하려고 했죠. 그다음에 세종년간에 있었던 사건육진과 대마도 정벌 그 이후에 이제 북벌인데 솔직히 그 요동정벌과 사원육진과 대마도 정벌은 이건 전쟁의 개념을 좀 볼 수도 없고 전투의 개념을 보기 좀 힘든 상황이고 여하튼 전략적 사고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실제적으로 전쟁을 선택을 하고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었던 게 북벌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건 이제 내면적인 문제고 이 북벌은 양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종의 말하면 페이퍼 플레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할 생각이 없었던 한 사람은 이 북벌을 이용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고 한 사람은 야 이거 저기 효정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뺏긴다. 그래서 그 서인 중심의 그 신하들은 매번 그 효정이 그 이야기를 하면은 수기친하라고 이야기하고요. 요게 고스란히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그대로 물려지는 게 서인 그룹의 그 종장이라고 하는 간제 종류 서인의 핵심 브레인이죠. 이 사람이 나라 망하고 난 뒤에 그 전부 구한 계하도로 이제 낙향을 하는데 나라 망했는데 그 섬 이름을 저기 원래는 불화자인데 그거를 빛날 화자로 바꿔서 그냥 본인이 그냥 나는 섬에서 여전히 중화를 이어가겠다. 이 사람들의 이 사고 체계 이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본론적으로 말하면 역사의 시점이 있는데 이 6장부터 나머지 마지막까지 이 근대화의 기점과 시점 이 기점이 어떠한 것이 처음으로 일어나거나 시작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시점은 좀 다른 문제, 그 뒤에 본격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가. 우리 역사에서 이 근대화의 기점이 강화도의 조약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근대화의 시점이 되진 않죠. 왜냐하니까 우리나라가 독립국이라는 게 되는 게 한참 뒤니까요. 독립국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완전한 주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주권이 없지 않습니까? 조선이 독립국이 되는 시점을 보면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은 독립국이 될 수 있는 기점은 청일전쟁이었고 시점은 1897년 대한제국이죠. 어떻든 정치적으로 독립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근대화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논의해야 되고 우리가 어디에 서서 이 역사에서의 근대화를 바라봐야 되는 문제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의 비판점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건가를 볼 수가 있고 발제를 잘 해주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 책의 정리를 이렇게 하면 책 자체가 그 핵심 주제가 한국의 근대화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
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1882년부터 1905년까지의 예정. 실제적으로 조선은 1905년에 망하는 거죠. 1905년에 1910년까지는 그냥 국제적으로 일본이 조선을 접수한다라는 승인을 얻는 과정이고, 1905년 외교권을 박탈하면 그다음 나라는 망한 거죠. 일시기는 1882년 임오군란에서부터 가평정변까지 솔직히 주체적 종속과 저항의 시기죠. 실제로 본인들이 나라에 수습이 안 돼서 청나라한테 도움을 구하고 청나라 군대 3천 명이 한양으로 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본인들 스스로가 청에 종속하겠다는 주체적 종속과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일어나는 그 갑심정변까지의 저항, 그리고 이 시기에 기독교의 힘이 발현되는 기점, 이거는 그 발제자분이 너무 잘 주셔가지고 아마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 시기, 갑신정변에서 청일전쟁까지 주체적으로 수습이 안 되는 조정, 그 다음에 수습을 할 수 있는 기독교, 그 수습을 할 수 있는 기독교의 역사적 사례는 발제에서 평양이라든지 호남 지역이라든지 그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주권이라는 게 없었구나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확인하는 시기. 피상적으로만 우리나라가 뭐 내치와 외교는 자주 한다고 했으나 실제적으로 이 세기는 우리나라가 주권이 없는 나라였구나. 그리고 그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10년 동안 우리는 실기라죠. 실기. 나라가 망해가는 거죠. 10년을 날려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3시기가 1895년, 1897년 이라고 저는 잡고 있는데 이때가 대한민국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독립회라든지 만민공동회라든지 이승만 박사라든지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제가 좋아하는 그 19절 중에서 국가상하나되는 19절이 있습니다. 나라는 망해도 상가 강은 그대로 있더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해도 그 조선의 민족과 조선의 토지가 어떻게 달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기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을 봐도 나라가 망해도 민족은 살아 있으니까 공간이 없어도 그런 것처럼 이때가 아무래도 한국 근대의 시점과 기독교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